그동안 제가 공개 방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저는 뭐 회원 모집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너무 제가 좀 나태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거의 2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유망주 분석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저번에도 한다고 했다가 못 했는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매주마다 웬만하면은 어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 유망주 증권사에서 계속 발표를 하죠. 그런 종목들 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 반면에 과연 뉴스에 나오는 그 인기 종목에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하고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 반대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있어요. 소외된 종목들. 그런 종목을 한번 건드려 보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터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당연히 주식은 돈으로 하는 거 맞죠.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얻기에는 시간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전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내년도 투자 유망주 반도체 얘기하죠. 심지어는 뭐 슈퍼랠리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자, 반도체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면 뭐 하이닉스도 같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연간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2023년도 매출액도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특히 영업이익이 확 줄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DRAM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사이클이 보통 2년 8개월? 2년마다 이런 일이 가끔씩 오는데 이번엔 좀 세게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2022년도 1, 2, 3, 4분기. 이건 2023년도 1, 2, 3분기.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이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한 절반은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니까 판가가 하락하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사실상 그 반도체 사업부는 모두 적자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 나머지 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쪽에서 일단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영업이익률 이렇게 이 정도는 좀 방어를 했네요. 선방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영업이익률 18%에서 1% 떨어지면 엄청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1, 2, 3분기 각각 18%, 22%, 12%가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은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95%도 95%, 78%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동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그래서 반도체가 유망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액은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8%가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90%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고, 자, 부분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TV 모니터는 이것도 안 좋네요. 9%가 떨어졌고, 스마트폰이 한 6%가 떨어졌어요, 매출액이. 근데 스마트폰은 올해 좀 괜찮대요. 2024년도에 교체 수요가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떨어졌고, 메모리가 한 50%가 매출액이 떨어졌네요. 디스플레이 패널도 다 안 좋네. 다 안 좋네. 자, 보시면 여기서 삼성전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만 생각을 하는데 매출 비중 보세요. 이게 이제 2022년도 기준입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4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쉽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저는 이 기업을 단 한 번도 추천 내지는 이게 실적 분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산업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산업이에요. TV 모니터, 디스플레이 패널, 메모리, 스마트폰,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어떤 건 소비재, 어떤 건 산업재. 그래서 진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를 분석할 때 어떤 종목은 그냥 그 종목만 분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산업 전체를 분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들 뭐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시는데 반도체가 만약에 앞으로 내년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TV 쪽 모니터 쪽에서 혹은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메모리가 좋다라고 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해볼게요. 디램 가격이 반등이 드디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가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 디램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 이제 2024년도 반도체 쪽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실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네요. 자, 이 효과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3월 말에 발표가 되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 근데 이것은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고, 올해 이제 1, 2,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2024년도. 올해부터 좋아진다는 얘기고, 매출액 볼게요. 매출의 키높이를 쭉 보시면은, 네, 매출은 괜찮아요. 자, 근데 영업이익률이 11%. 이게 증권사 전망 수치인데, 과거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숫자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낮아요. 영업이익이.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오늘 화두예요. 인기 있는 종목. 그리고 2025년도 실적 볼게요. 이게 아마 단위가 100만일 겁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과거 실적과 비교했을 때 높지가 않아요. 2021년도보다도 높지도 않은 것 같고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높지가 않은 것 같고 이 100만이 아니고 억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49조
자, 49조인데 2018년도에 58조, 2021년도 51조. 거기에 비해서 이게 2025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단한 실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고민이에요. 인기 있는 종목,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모두 전체 증권사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종목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투자 유망주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서 덥석 매수하시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적정 주가 분석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PS예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 EPS를 가지고 PER을 가지고 또 PER의 적정 PER을 계산하면서 적정 주가를 하는데, 결국 이제 기업은 순이익이죠. 얼마나 현금을 창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정 주가가 가려지는데, 자, 2024년도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이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높이가 과거 수준에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할 정도의 수준일까요, 이게? 자, 그러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올해 2024년이 아니라 내년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도 과연 이게, 이 높이를 보세요.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모든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등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게? 이때 올라갔던 거는 좀 이례적이었던 거죠. 이게 반도체 대란 때문에, 그쵸, 가격 상승, 그리고 중국 파이가 미국의 압박을 받기 전에 갑자기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막, 그쵸, 막 사재기 하니까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건데,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례적인 거니까. 지금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실적, 그러니까 목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과거 PER입니다. 이 PER이라는 것은 순이익이 나왔을 때 순이익과 이제 시가총액과의 괴리율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몇 배로 쳐주느냐, 이거는 시장의 평가죠. 이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무언의 합의를 본 평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평판. 삼성전자의 평판 점수입니다. 순이익이 이만큼 나오면 시가총액을 몇 배를 줄 것이냐, 평판인데,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2024년도 적정 주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한 92,0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20%더 오를 것이다, 이 얘기고, 순이익 성장을 봤을 때 2025년도는 69%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거기에 뒷배경은 PR을,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 목표가를 산출했을 때 PR을 얼마나 주냐면 21.6을 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표가의 배경은 이 EPS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적정 PR을 21.6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 선이 거기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삼성전자의 과거 평균 PR이 한 이거밖에 안 돼요. 9. 어때요? 이거 좀 크게 볼까요? 과거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평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과거에 코로나 이전을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한 9 정도 줬어요. 9.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2023년도 기준이면 PR이 48. 이거는 무시. 왜냐면 지난해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고 미리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쵸.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무시. 그러면 자, 문제제기는 여기입니다. 18. 지금 현재 올해 추정되는 실적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와 실적과 비교했을 때 PR이 18이에요. 과연 2024년도 적정 주가가 맞습니까? 이 18이? 과거 9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그럼 2025년도를 볼게요. 12.8이에요. 과거 평균 9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증권사가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28이라는 게? 여러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투자하실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과연 먹을 게 있을까? 더 올라갈까? 잠깐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는 이렇게 이론하고 좀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과연 반도체가 투자 유망주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유망주, 그것은 주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 주가 다 올려놓고선 실적이 좋아지니까 투자 유망주. 실적만 얘기해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난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고 유망주지. 이거예요. 주가는 미리 올려놓고선. 이런 종목들이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종목들 제가 모조리 분석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미 주가를 인기 종목이죠. 좋은 거죠. 인기 있는 종목. 인기 있으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년도 실적,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에서는 내년도 좋아지니까 주가부터 띄워놓고선 지금까지도 투자 유망주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개인들을 꼬셔가지고 그럼 기관들만 좋은 거죠. 투자 유망주라고 떠들면은 증권사의 최대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입니다. 자기들의 영업 대상. 기관 투자자들 미리 사게끔 해놓고선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주가가 이미 올랐죠. 외국인들도 기관 투자자니까 여기서 투자 유망주라고 떠들면서 개인들을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런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하면은 기관들은 팔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91,000원이라는 이 적정 목표가 2024년도 목표가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냐. PR을 18로 지금 주고 있어요. 18. 이게 과연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의 PR을 죽었다 깨나도 10 이상은 못 주겠습니다. 10. 자, 가볼까요? 10. 전 죽었다 깨나도 10 이상은 못 주겠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 2024년도 42,000원입니다. 2025년도 6만원. 도대체 왜 이 기업이 PR을 그렇게 21.6까지 줄 정도로 21.6이면 여기에요. 2012년도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PR 흐름에서 21.6이 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이례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이때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때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례적으로 한번 터졌어요. 20이 넘는 게 과거 10년 동안.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이례적으로 한번 터진 이 21 이것을 목표가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2차 전지는 너무 심해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는 2차 전지를 적정 가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은 이제 성장률과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2025년도 이후인 2026년도와 2027년도 실적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증권가가 얘기하는 적정 주가, 또 개인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그것과 실제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있는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매주마다 화요일과 금요일 날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인기주가 있죠. 반대로 당장 우리들은 인기주에 투자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게 단기의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은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소외된 종목이 있어요. 실적도 좋고 저평가. 이 종목은 답답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50대 이상이잖아요. 40대 후반서부터. 결국은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선택의 문제지만 인기주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단기 수익을 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답답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외된 종목,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에 빠진 종목,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정반대인 종목을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입니다.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식자재 유통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식자재 유통 그러면 급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기업은 급식보다는 우리나라의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그 프랜차이즈 식당 있죠. 거기다가 이제 식재료를 공급하는 쪽인데, 경쟁상자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아예 그냥 경쟁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 CJ가 먹거리 기업이잖아요. CJ 제일제당도 있고, CJ 푸드빌도 있고 있죠. 먹거리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룹 내에서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어떤 이런 이제 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2015년도인가 제가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현대증권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없는 것 같다. 소재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제조 쪽은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 경제 좀 걱정스럽다 그랬더니, 업종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메가 트렌드가 하나 있다. 산업. 뭐다? 식자재 유통 산업이라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식자재 유통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소위 이제 영세업체들, 대기업이 아닌 것은 이제 영세업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세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대기업이 하나 뛰어들었다. 자기 볼 때는 그 대기업이 싹쓸이 할 것 같다. 그게 CJ 프레시였어요. 볼게요. 이 기업은 소스하고 농산물 전처리인 게 뭐냐? 양파를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고 막 이런 거죠. 그 마늘 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공하는 거, 그걸 전처리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이걸 하는 특별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물류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가 됐어요. 식자재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밀키트를 만들고 음식 반조리 상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당에도 주고 개인들한테도 팔고 좀 이런 거죠. 이젠 레스토랑이
그 농산물 그쪽 센터에서 뭐 농산물을 사와가지고 씻고 다지고 뭐 껍질 벗기고 이거 못 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졌고 두 번째는 쓰레기 배출물 이게 비용이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식당이 이제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식당은 이제 손님 서비스 쪽에 집중하고 이러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CJ 프레셔 같은 전문적인 기업한테 사오는 게 훨씬 낫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식중독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안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전문 기업에서 맡기는 게 훨씬 위생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다가 식재료를 공급하냐? 호텔, 레스토랑 같은데 프랜차이즈 식당, 일반 식당도 있죠. 그리고 학교, 병원, 산업체 이제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전국 15개 냉동, 냉장,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게 택배 회사랑 다른 게 냉동, 냉장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전국 1일 배송망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걸 못 이겨요. 이게 엄청난 투자예요. 근데 그동안 이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왜냐? 투자하느라고. 이게 13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 있죠. 이거를 무려 13년을 투자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쪽 소위 내 나발이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끔 그냥 말뚝을 박은 것 같아요. 그냥 경쟁사들이 아예 이쪽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끔 진입장벽을 친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러죠.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성벽을 쌓은 기업. 제가 볼 때 CJ 프레셔입니다. 이 기업이 그동안 투자만 하느라고 돈을 엄청 썼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사이클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참 운이 좋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기업도 지금 또 경기 침체다 뭐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최근에 주가가 볼게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진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청에 나온 외식 산업 경기 동향 지수인데 경기 동향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고금리 고물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외식을 좀 줄일 것이다. 실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 음식점 하신 분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거와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이 기업은 펀드에다가 편입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투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실적이 진짜 안 좋았을까요? 전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역사적 저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안 보고 이 종목은 안 돼. 끝났어. 이거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자산 분석을 해볼게요. 이건 뭐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들에 있는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자, 이 기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 됐네요. 지금부터 2013년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유형자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꾸준히 올라가요. 이런 기업이 흔치가 않아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보통 유형자산은 한 번 투자한 뒤에 2년 정도 있으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감가상각비가 소멸되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언제 벌 거냐? 그냥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전국 물류센터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하면서 계속 이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돈을 엄청 쓴 거예요. 전 다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도에 또 동탄시가 생기면서 이쪽에 또 물류센터 또 대규모 물류센터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영업이익이 약간 감소했어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서. 아무튼 이런 엄청난 투자를 거의 1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언제 투자가 종료가 되고 언제부터 현금을 이제 고정 부위를 회수한다는 보통 표현을 써요.
투자를 왜 했습니까? 투자한 이유는 미래의 성장, 미래의 어떤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저는 제 판단인데, 이제는 이 기업이 투자할 만큼 다 했어요. 전국 1배송까지 하고, 소스 기업 다 사고, 해가지고, 이제는 현금 회수를 하는 사이클이 오지 않겠느냐. 자, 이게 바로 구조적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게 물류센터거든요. 인천 수원을 2009년도부터 물류센터를 가진 뒤에 매년마다 이런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장성을 마지막으로 투자가 이제 종료가 된 걸로 했는데 또 동탄에다가 투자를 좀 했어요.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탄 최근에 투자했던 거. 예, 보시면은 뭐 연면적이 22,000평 정도 되고 규모 보면은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까지 저온이라고 써있죠. 이게 다 냉장 물류센터라는 얘기죠. 그냥 택배 회사 물류센터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식자재 유통을 보통 이제 영세업체들이 한다는데 이런 대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하니 이게 누가 이겨요? 이거를 다른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쪽 시장에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건 조인트 벤처거든요. 이 지역의 식자재 유통하는 그 영세업체들하고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로 만든 거예요. 그쪽에 터줏대감이랑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영세업체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이 돼버린 거죠. 이런 구조로 조인트 벤처를 만드니까 다른 대기업이 이쪽 지역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쪽 물류를 담당했던 그 터줏대감이랑 손잡았으니까 이게 국내 15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주요 설비 투자인데 이게 물류센터 확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소스를 만드는 소스를 또 내재화했어요. 송림푸드라는 이 기업을 인수한 뒤에 증설을 했습니다. 이 제인팜스가 바로 식자재, 농산물을 씻고, 빻고, 다지고, 껍질 벗기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인건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식당에서 이제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쓰레기 배출물도 있고. 센트럴 키친은 뭐냐면은 얘네가 전국에 국, 탕, 찌개, 밑반찬을 공급을 하는데 지역마다 맛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이천에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그것들 다 조리를 해요. 그래서 맛이 다 동일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대량 조리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탄 물류센터 또 하나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투자가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걸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투자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그동안 투자라는 것이 선제적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이제 나오겠죠. 즉 실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볼게요. 그 외식사업 경기 침체나 뭐나 외식사업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 볼게요. 국내외에서 해외에서 또 식재를 구입을 해요. 농산물 같은 거 싸게. 그리고 이거를 전처리 가공을 하는데 24,000여 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스 내재화했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밀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밀키트. 그 반조리 제품. 반조리는 뭐 식당에다가 주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는 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홈페이지 갔더니 이거예요. 회전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 점심시간에 막 손님들이 몰아닥치는데 그때부터 뭐 양념 뭐 다지고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조리 제품 가지고 물만 넣고 끓여라. 그러면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맛이 균일해요.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입맛이. 그리고 또 하나 레시피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반조리 제품을 했다는 건 여기 레시피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사장님을 이 동네 낙지 볶음의 맛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반조리 제품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뭐 조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요리하고 맛집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걸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 밀키트는 이제 개인 우리 소비자들이 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일반 식당, 호텔 뷔페, 그리고 급식도 들어가서, 그리고 유통, 대리점, 도매상, 식자재 마트, 이건 뭐 밀키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김치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공장들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전처리 제품 공급이 된 거죠.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입속에 다 들어와요. 어느 유통 라인을 거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심층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연간 실적을 볼게요. 과거 한 13년 동안에 매출액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 좀 나오죠. 간혹 가다가 여기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도 그랬지만 돈 안 되는 사업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저조한 어떤 그런 사업체죠. 이걸 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코로나 때 큰 폭으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자, 과거에는 영업이익률 어때요? 2%, 1%, 2%, 1%, 2%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에이, 투자할 가치가 없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바로 이게 엄청난 설비 투자 있죠. 이거 하면서 돈을 엄청 써가지고 그래요. 돈을 버는 족족이 투자를 하니 영업이익률이 이거죠. 2차 전지도 지금 그렇잖아요. 영업이익률이 6%를 못 넘잖아요. 5%, 6%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벌자마자 공장에 투자하느라고. 미래 현금, 현금을 어떻게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엄청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기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벌써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현금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된 게 아니냐. 이제는 경쟁 대상이 없어요.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는 CJ 프레시웨이하고는 아예 이렇다 할 경쟁 상대가 없다. 뭐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투자를 해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볼게요. 이거는 2022년도 1, 2, 3, 4분기고, 이거는 2023년도 지난해 1, 2, 3분기입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어요. 자, 실적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나쁜 실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네요. 매출액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외식 산업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 얘기는 매출액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매출액이 안 떨어졌어요. 자,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어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 성장을 위한 초기 비용이 나왔어요. 이때 뭐냐면 동탄 아까 물류센터 오픈한 거 있죠. 여기에 따른 이제 초기 비용 나왔고, 또 하나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닙니다. 전혀. 돈을 여기다 또 썼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실적 성장을 위한 초기 비용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더 좋아졌고, 4분기 실적 나오면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매출액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식 산업 경기 지수예요. 여기 숫자가 빨간 선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해죠. 2023년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떨어지죠. 근데 매출액은 어때요? 오히려 올랐어요. 외식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인데 매출액이 그걸 이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겼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단에서 저런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그동안 투자의 결과물. 시장을 이겼어요. 지금 매출액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해 금리가 인하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진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전체 이제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이때 되면 외식 산업 경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얘네들의 매출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외식 산업 경기 지수는 전년 대비 2분기 때 3%가 떨어지고 3분기 때는 12%가 떨어지는데 얘네들의 매출액은 오히려 8% 오르고 8% 오르고, 그쵸? 전년 동기 대비.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보면은 식자재 유통 쪽에서는 9%가 올라갔고요. 급식 쪽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급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외식 같은 경우는 좀 비용 부담이 있고 음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구내 식당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27% 올라가. 이건 예상했던 바입니다. 보면은 이제 식자재 유통 쪽에서 보면은 식자재 유통은 매출액이 21%. 이건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매출이 다 올랐죠. 다만 영업이익은 좀 전년 대비 역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비용 투자, 동탄 물류센터라든지 그리고 밀키트를 강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나 금식을 볼게요. 급식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어요. 39%, 25%, 21%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25% 증가, 21% 증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집계해서 볼게요. 매출액은 12%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가 감소했어요. 자, 그러나 영업이익의 역성장은 미래 투자에서 기인하다. 미래 투자가 뭘까요? 자, 설비 투자 볼게요. 감가상각비가 12%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동탄 물류센터 오픈하면서 올라갔고, 사용권 자산상각비는 임대료입니다. 얘들이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재밌는 사업을 좀 진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거 비용은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라 돈을 썼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다른 데처럼 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판매 가격을 떨어뜨린다든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다든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순이익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4분기 실적은 좀 볼게요. 4분기 때 좀 업계 전망입니다만은 매출액은 10% 정도 증가, 영업이익은 33%. 이거는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난해 4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무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하면서 매출액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이 자 어떻게 추정이 되냐?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죠, 지금은 이제 2024년도지만은 기업의 재무는 아직까지는 2023년도예요.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4분기 실적이 더해지는 여기는 이제 3분기 실적이고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음식료 기업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증권가의 전망치가 비교적 잘 맞아요. 다른 건 많이 틀리는데 다른 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음식료는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거래처도 전국에 있는 뭐 식당 뭐 거래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 군데였으면은 그 재고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 걸리면은 실적 엄청나게 타격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매출액이 보시면은 사상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2022년도 그 전년도가 워낙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요. 올해 추정치가. 중요한 거는 사상 최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큼의 실적이냐 보겠습니다. 주가가 제가 볼게요. 주가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정도의 이 실적이냐 이거죠. 이게 떨어지면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실적이 되게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전망치도 좋아요.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점점 올라갈 거고 특히 영업이익의 성장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5%대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제주처럼 뭐 1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워.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대단한 거죠. 자, 순이익 볼게요. 이 연평균 왜 이게 되지? 17%. 순이익이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PER이 낮아지게 되는데, 자, 적정 주가를 볼까요? 이 기업의 제가 1차 목표가라고 했는데, 이게 2023년도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한 겁니다. 즉, 2023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가 34,800원이 돼요. 자, 음식료 기업의 평균 PR이 지금 12거든요. 음식료 기업의 평균 PR이 12예요. 근데 제가 목표 PR을 얼마로 잡았냐? 적정 PR을 8로 잡았어요. 굉장히 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표가를 높게 안 잡습니다. 싸게 잡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2024년도가 아닌 2023년도, 자, 여기 링크를 볼게요. 링크가 어디 걸려있냐. 2023년도에 걸려있죠. PR을 8이라는 음식료 기업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크게 못 미치는 8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PR이 워낙 낮아요. 지금 5.5예요.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은 PR이 싹 바뀌어요. 5.5로. 근데 이 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7%인데 PR이 5란 얘기는 뭐냐면은 성장률 대비 지금 주가 위치가, 주가 가치가 3분의 1토막밖에 안, 3분의 1토막이 났다는 얘기. 성장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금 PR이라는 얘기고, 이건 엄청난 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주가는 34,000원까지 가야 돼요, 막 지금. 근데 왜 안 가냐? 소외돼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금 시장은 다들 반도체 얘기잖아요. 또 개인들은 또 실적 분석을 이렇게 정밀하게 또 안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약에 CJVC가 그렇다고 뭐 내일부터 급등한다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이런 종목이에요. 이건 저평가 성장률. 실적은 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거. 왜 저평가가 됐다? 시장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기주에 투자하면 단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 비싼 종목이니까. 아까 삼성전자. 비싼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얻을 것이냐,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다만 소외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이상 밑으로 빠질 데가 없어요. 이런 기업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비중 확대. 소위 뭐 물타기라고 얘기하는데 물타기가 아니죠. 물타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물타기죠. 이건 비중 확대죠. 전략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목을 하나 주웠어요. 종목을 주웠어요. 이 종목인데, 요거는, 네, 종목명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시장에서 완전 무시당하는 종목인데 호재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 거 86%, 77%, 67%, 영업이익 흑자 전에다가 292%, 44%. 갑자기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업이.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은 일단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76% 증가, 영업이익은 654%가 증가했는데 수주 잔고, 이 기업은 수주 기업입니다. 19%가 또 증가했어요. 순이익은 61%가 증가했고요.
사우디 지금 203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우디 비전? 지금 네옴시티 짓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우디 203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테마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맥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사우디 2030은 2016년도 지금 그 왕세자 있잖아요. 빈 살만. 이 사람이 발표한 건데 그 아버지가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얘들은 석유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GDP의 거의 뭐 8, 90%가 석유 때문에 나오는데 2030년, 2040년도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들 때문에 지금 얘들이 만드는 원유 있죠. 원유의 절반이 다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버리면 얘들의 GDP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석기 시대가 사라진 것은 돌덩어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다.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것은 석유가 고갈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탈석유, 우리의 GDP에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이걸 줄이자. 그래서 비석유 부분을 지금 현재 16% 정도 비중이에요. 그러면 비석유가 16%면은 석유 부분이 거의 8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석유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 비석유 부분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네옴시티가 나오고 홍해 개발도 장난 아닙니다. 이걸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걸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투자하면서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어야 돼요. 어디서? 얘들이 그동안 원유를 팔았어요. 원유. 이제는 원유가 아니라 석유 제품을 팔자. 그래가지고 석유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사우디 전역에서 나옵니다. 가스도 나오죠. 그렇죠? 가스 개발, 석유 개발. 그래서 석유 제품을 파는 거죠. 가스 같은 게 뭐 프로판 가스 뭐 이런 것들이고, 석유는 얘들이 원유를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원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경우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이걸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뭐 석유 화학 쪽으로도 가겠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도 PP 이런 것들도 직접 자기들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원자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석유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아무튼 사우디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외 업체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요 기업이 독점 계약을 체결했어요. 유일하게 그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어요. 독점 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냥. 또 앞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5년도까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데 석유 정제하는 거죠. 지금까지 정제를 안 했어요. 애들이 원유만 팔았지. 가스 정제 이런 거 정제하는 우리나라가 잘했죠. SK 같은데 원유 사와가지고 석유 정제해가지고 그 가열한 뒤에 뭐 가열하면은 영상 15도, 20도 정도 가열하면 거기 뭐 휘발유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프로젝트만 66개입니다, 이게. 그 관련된 또 프로젝트 14개가 또 추가돼. 총 90개 프로젝트를 2025년도까지 하는데 관련된 발주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하나. 국내 얘기를 할게요. 국내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1월 달에 10차 전력 수급 계약 이걸 했는데 2036년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28개를 없애버리고 대신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2일 기가와트가 추가가 되는데 굳이 2036년까지 볼 필요도 없고 2026년도 요것만 볼게요. 쏙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뭐 내후년이잖아요. 1조 원 정도 수주 규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있어요. 함께 수주를 받겠죠. 근데 애들이 매출액이 얼마 안 돼요.
연간 매출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이게 2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건이에요. 매출액이 뭐 1,000억, 2천억밖에 안 돼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사우디 거는 더 커요. 사우디 참 얘네들의 제품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독점 계약이 체결한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은 얘네들이 제품 중에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등은 아니고 경쟁사가 1등이고 그 경쟁사하고 수혜가 같이 일어날 겁니다. 수주 잔고를 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서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자, 이 실적에 따른 주가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몰라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실적 좋으면 내년에도 실적 좋으냐? 예, 무조건 좋습니다. 왜? 수주 잔고 때문에. 얘들이 상장 이래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역대급이에요. 수주 잔고는 앞으로 나와야 될 매출액이죠.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2배예요. 그럼 2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2년치 일감.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수주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PR을 그럼 저평가. 자, 실적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자, 주가 상승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최근 실적 그리고 저평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됩니다. 지금 실적 좋아졌죠? PR 볼게요. 10년 동안의 PR 흐름입니다. 2019년도에 이례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PR이 6.7로 추정이 돼요. 4분기 실적 나오면은 요 정도 추정되고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적에 따른 저평가고 자산 가치로 좀 볼게요. PBR이죠. 0.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도 뭐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저평가예요. 그렇죠? PBR을 아시는 분들은 0.57이라면은 싸네. 생산 능력에 비해서 이 정도 청산 가치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하고 1이 돼야지 동일한 건데 0.5밖에 안 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기업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실적과 그리고 사우디 쪽의 독점 계약 체결, 국내 아까 그 LNG 쪽의 전환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경쟁사도 별로 없고 사우디 쪽은 사우디 쪽에 공급하는 그 계약은 전 세계 그 1위입니다. 그 제품은. 그리고 LNG 쪽은 국내에서는 2위인가 3위인가 그 정도 수준.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12월 27일자 리포트와 방송을 보시면 돼요. 여기 추천 리포트라고 왼쪽에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특급 종목이라서. 네, 오늘도 방송이 있죠. 오늘은 역사적 저평가를 맡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을 또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좋은 결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부장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